네, 2020년 4월 2일 위성정보학개론 3주차 2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이제 원격 탐사가 뭔지 처음 자세하게 배웠어요. 원격 탐사에 대한 정의와 특징, 장단점,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요들을 좀 더 자세히 복습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정의, 원격 탐사 정의를 길게 했었는데 뭐 말은 길지만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단어들이 몇몇 개 있었어요. 정의 설명할 때 어떤 단어들이 중요하다고 했었나요? 네, 플랫폼이라는 단어도 좀 썼었고, 플랫폼이라는 것은 위성이라든지 드론 혹은 자동차, 뭐 항공기 이러한 것과 같이 센서가 들어있는 어떤 뭐 이동하는 것이라면 이동 수단 혹은 센서가 들어있는 어떤 장치, 공간 그런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플랫폼에 들어있는 센서를 이용해서 또 뭐 했었죠? 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관심 대상, 그 관심 대상물을 어떻게 관측한다고 했었죠? 네, 전자기파라는 것을 이용해서 전자기 복사라는 걸 이용해서 직접적인 접촉 없이, 그렇죠? without physical contact, 영어로는 직접적인 건축 없이, 접촉 없이 우리가 관심이 있는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원격 탐사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원격 탐사의 정의가 되겠고, 원격 탐사의 특징, 특히 장단점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비교했던 게 이제 현장 조사였죠. 혹은 일반 측량. 네, 일반 측량도 이제 현장 조사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것과 이제 원격 탐사를 비교를 해봤죠. 처음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비용 효율이 좋다고 했었죠. 네, 이제 원격 탐사가 좋다고 했었고, 그 다음 관측할 수 있는 어떤 지역, 범위 측면에서도 역시 원격 탐사가 더 좋다고 했어요. 현장 조사는 제약이 많다고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정확도 측면. 정확도 측면에서는 어땠나요? 네, 현장 조사가 원격 탐사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격 탐사로부터 얻은 어떤 데이터, 정보에 대한 정확도 평가를 현장 조사 자료로 하기도 한다고 했었죠. 우리가 만든 이 원격 탐사 자료가 정말로 이제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를 현장 조사 데이터로 하기도 한다라고 했었죠. 그 이유는 현장 조사가 원격 탐사로 얻은 데이터보다 정확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원격 탐사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렸죠. 네, 에너지원. 에너지원 혹은 소스 오브 에너지원이 있고, 이 에너지원으로부터 나온 전자기파가 우리가 관심이 있는 관심 대상물에 맞고 이제 반사되어서 위성, 센서까지 들어가는 에너지량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는 사진, 영상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원격 탐사의 원리, 즉 원격 탐사의 데이터 취득 원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취득이 되면 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후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 형태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원과 관심 대상과 센서, 그리고 이 전자기파가 지나가는 이 전달 경로, 이 네 가지와 좀 전에 말했던 이 전자기파, 에너지원으로부터 나온 이 전자기파와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원격 탐사 데이터가 취득이 된다. 이게 원격 탐사의 원리라고 했었죠.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 했던 거고, 이제 오늘은 그 원격 탐사의 센서와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려고 해요.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 정의도 잘 나와 있다시피 그 여러 센서가 들어있는 어떤 그런 공간, 수단, 이동 수단이라고 했었죠. 그런 플랫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 센서는 우리가 많이 했었죠. 센서를 많이 했었는데, 센서도 뭘 기준으로 분류하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파장대에 따라서 또 이제 구분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파장대에 따라서 구분하면은 광학 센서와 뭐 적외선 센서, 마이크로파를 다루는 레이더 센서, 뭐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해상도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해상도에 따라서 구분하면 뭐 크게 구분하자면 고해상도 센서와 저해상도 센서로 나뉠 수가 있고, 또 오늘 구분을 하고자 하는 기준은 이 에너지원이 뭐에 따냐에 따라서 구분하려고 해요, 센서를. 그래서 자세히 오늘 수업을 하겠지만, 에너지원이 뭐냐에 따라서, 어디서 오냐에 따라서 수동형 센서와 능동형 센서로 나뉠 수가 있다. 이 두 개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좀 더 자세히 배우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수동형 센서와 능동형 센서에 대해서 주로 배울 거고, 이거에 대해 배우기에 앞서서 플랫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배울 거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정의와 원리를 했었는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었지만, 이 전자기파가 무엇인지 뭐 대충 여러분들 들어는 어떤 개념인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기파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파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서 이 에너지라는 것이 전달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요런 그림은 여러분들 되게 굉장히 친숙할 것 같아요. 과학 시간, 고등학교 때 어느 과학 시간을 배우나요? 물리 시간을 배우나요? 화학 시간을 배우나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항상 이거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를 배우면 요런 그림을 배웠던 것 같아요. 저 때는 그랬던 것 같고요. 보면은 에너지 전달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배우죠. 전도와 대류와 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에너지 전달 방법이다 라고 배우고, 전도라는 것은 요 부분, 이제 냄비를 들고 있을 때 그리고 뜨거운 물에 냄비를 끓이면 요 손잡이 부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뜨거워져서 우리 손에까지 이제 뜨거운 열기가 전해지는 그런 거를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입자가 충돌을 통해서 다른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 대류라는 것은 이제 물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물을 끓이고 있으니까 뜨거운 물이 위로, 또 찬 물이 아래로 가면서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 즉 입자가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전달되는 것을 대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복사라는 것은, 레디에이션이라는 것은 물질의 도움 없이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의 뜨거운 것이 직접적으로 이제 손에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이제 복사라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 전달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원격 탐사라는 것은 이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전달을 받아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것일까요? 전도, 대류, 복사 중에서 어떤 에너지 전달 방법이 원격 탐사와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복사라는 방법이 이제 원격 탐사를 하는 근본적인 에너지 전달 방법이다. 왜냐하면 원격 탐사 정의를 봤을 때 이제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고 했었죠.
가상물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것이 이제 복사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전자기파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용어로는 전자기 복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에너지 전달 방법 중에 복사라는 방법이 관심이 있는 에너지 전달 방법이다. 원격 탐사 분야에서는. 그래서 전자기파, 전자기 복사라는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기적으로 세기가 변하는 전자기장이 전파에 가는 현상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의 형태로 공간을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요렇게 전자기파의 형태라고 해요.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네가 이제 90도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얘가 이제 어떤 사인 곡선,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사인 곡선을 이루고 있는데, 요 한 지점에서 동일한 지점까지 이 거리를 파의 길이, 그래서 파장이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람다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에너지 전달 방법인 복사는 전자기파 형태로 이루어지며 태양에너지 또한 전자기파의 형태로 이동해서 지표면에 도달을 한다. 그리고 전자기파의 그 진행은 서로 직각인 전기장과 자기장을 동반한 파형으로 진행을 한다.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자기 복사가 전달되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전자기파의 파장대 영역을 보도록 할게요. 파장이라는 건 뭐였죠? 아까 파의 길이라고 했었죠. 파의 길이 람다라고 표현했었고, 이 파의 어느 길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전자기파가.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짧은 파장, 단파장의 경우에는 우리는 자외선이라고 하고요. 자외선 UV 많이 들었었죠. 우리 자외선이라는 건 당연히 다 알고 있죠. 그 자외선 차단 선크림도 많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파장이 작으면 요 10나노미터에서 0.4 마이크로미터 범위는 이제 자외선이라고 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 가시광 영역이죠.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혹은 400에서 700 나노미터의 파장 범위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 전자기파를 가시광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보다 조금 더 긴 파장 영역은 적외선이라고 하고요. 적외선 센서도 우리 배웠었죠. 적외선 센서가 요 파장대, 그 항우연에서 쏘았던 아리랑 3A호의 적외선은 참고로 하나 쓸까요? 아리랑 3A호의 적외선 센서는 약 3에서 5 마이크로미터 파장대의 에너지를 전자기파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요. 3에서 5 그러면은 뭐 중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요 범위 안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아리랑 3A는 요 범위, 어쨌든 적외선 영역에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보다 더 긴 파장대는 이제 마이크로파라고 하죠. 짧게는 1mm에서 길게는 미터 단위까지, 요걸 이제 마이크로파라고 하고요. 요 아리랑 5호는 이제 이 마이크로파를 이용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길 때는 이제 전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파장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 파장 범위 옆에 이제 주파수라는 개념이 있네요. 주파수라는 말도 여러분 많이 들었죠. 주파수라는 게 뭐죠? 어떤 느낌이에요? 주파수? 자동차나 이런 자동차겠죠.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헤르츠라는 걸 단위를 알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에 관심이 없어도 헤르츠라는 단위는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헤르츠라고 하는 거는
단위 시간 동안 1초 동안 어떤 모터라든지 회전하는 회전이 바퀴가 1초에 한 번 돈다. 한 번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 것을 우리는 1Hz라고 해요. 그래서 이 헤르츠라는 것은 주파수를 표현하는 그런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파장이라는 것과 주파수라는 얘가 나오는데 이 둘의 관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 알죠? 빛의 속도. 여러분 빛의 속도 아시나요? 빛의 속도 기억나요? 빛의 속도를 내가 C라고 이렇게 기호를 썼을 때 이 빛의 속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빛의 속도 C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로 표현을 하죠. 대략적으로. 즉 1초에 3 곱하기 10의 8 미터만큼 간다. 굉장히 빠르죠. 빛의 속도. 이렇게 빛의 속도를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속도와 시간과 거리의 관계, 이것도 이제 물리 시간에 우리가 옛날에 입에 달듯이 그냥 공식으로 외웠던 거 있잖아요. 속도와 거리와 시간의 관계 어떻게 되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그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게 이제 속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빛의 속도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속도 C는 거리라는 거는 이제 뭐로 표현할 수가 있죠? 길이가 거리죠, 그쵸? 이 거리 람다를 어떤 특정 시간 t로 나눈 것. 그래서 속도를 파장과 시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음은 이제 요 시간과 주파수를 F로 표현할게요. F 주파수. 시간과 이 주파수와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과 주파수는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반비례 관계예요. 그죠? 시간이라는 것은 이런 1초, 2초, 3초 이런 말 그대로 시간이라는 그런 개념이고, 주파수라는 것은 그 시간 안에 몇 번을 회전을 했느냐, 몇 번을 반복을 했느냐, 그러한 관점이기 되기 때문에 이 시간과 주파수라는 거는 이제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주파수로 표현을 하면 결국 이 빛의 속도 C는 람다, 파장과 주파수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이 파장과 주파수는 어떤 반비례 관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람다, 파의 길이와 주파수는 역의 관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해볼까요? 전파의 초단파 범위에서 약 1m의 파장 범위를 갖는 어떤 그 초단파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람다가 1m라는 얘기죠. 이 람다가 1m일 때 이 그 주파수가 몇일까요? 주파수가 몇이어야 빛의 속도인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가 될까요? 요거는 주파수가 약 3 곱하기 10의 8승 그대로 되겠죠? 3 곱하기 10의 8승 단위는 초분의 1 나누기 초니까 헤르츠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3 곱하기 1m의 파장 길이를 갖는 초단파가 있을 때 이때의 주파수는 3 곱하기 10의 8승 헤르츠. 요거 단위를 바꾸면 여기 써있네요. 300 메가헤르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장 범위와 주파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얘네는 그 역으로 그 반비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즉 파장과 주파수를 곱하면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면 다음 쪽에서 조금 더 이 파장과 주파수를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 좁으니까.
그래서 요 밑에 그림이 있지만 다시 한번 좀 그려볼게요. 어떤 전자기파가 있어요. 전자기파가 있는데 이런 전자기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서 자기 자신까지 돌아올 때까지 요 거리, 요게 파장이라고 했었죠. 요 파장이라고 했었고, 이렇게 특정 시간에 요 파장이 한 번 돌아오는 이런 파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간 동안 요렇게 하나, 둘, 2.5 람다가 하나 람다, 이렇게 람다가 2.5번 돌아오는 그런 파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파의 길이 람다, 요 람다 1이라고 얘는 람다 2라고 할게요. 파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은 람다 1이 큰가요? 람다 2가 긴가요? 그쵸? 파의 길이로 보면은 람다 1이 람다 2보다 길죠. 그럼 이번엔 주파수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이 어떤 특정 시간 동안 이 람다 1이 얘는 한 번 반복을 한 거죠. 반면에 이 똑같은 시간 동안 이 람다 2는 한 번, 두 번, 여기 2.5 반복을 한 거죠. 그래서 주파수 측면으로 봤을 때는 F1보다 F2가 더 주파수가 크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파장대와 주파수는 이제 반비례 관계예요. 얘네 둘이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파장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일단 위에 그림을 보면은 왼쪽으로 갈수록 요 파의 길이는 짧아지죠. 반면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의 길이는 길어져요. 그죠? 파의 길이는 길어지고, 그래서 요건 이제 파의 길이, 파장을 표현을 한 게 요 위쪽 줄이 되겠어요. 위쪽 줄이 파의 길이를 표현을 한 거예요. 이로 갈수록 10의 3승 굉장히 길죠. 반면에 요 밑에 있는 숫자들은 이와 반비례인 주파수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작아지죠. 반면에 왼쪽으로 갈수록 더 높아지는 주파수를 갖고 있다. 그리고 가시광역 요건 중간, 요건 주파수로 표현을 했지만 약 40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범위를 이제 가시광 영역이라고 하고요. 주파수와 파장의 길이에 대해서 관계를 봤는데, 이번에는 에너지 세기도 한번 같이 봐볼게요. 에너지 세기는 어떻게 되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파의 길이가 길어면, 파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에너지는 약해져요. 즉, 이 단파장, 짧은 파장일수록 에너지는 커져요. 우리가 이제 UAB 차단을 하려고 선크림도 바르고 하잖아요. UAB는 이 여기죠. 가시광보다 더 짧은 파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가시광보다 짧은 파장인 UAB가 더 피부나 인체에 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 세기가 크기 때문에. 따라서 선크림을 바르고 모자도 쓰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에너지 크기는 파장이 작아질수록, 단파질수록 에너지 크기가 더 커진다. 그게 이제 에너지와 파장 혹은 에너지와 주파수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자기파 파장과 주파수에 대한 얘기고, 이제 우리는 이제 원격 탐사에서 사용되는 어떤 분광 범위, 파장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앞 페이지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이 가시광 영역, 약 400에서 700 나노미터의 가시광 영역은 항공사진, 광학 원격 탐사에 활용이 되고요.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사진, 우리가 디카나 핸드폰으로 찍는 사진도 요 가시광 영역에 대한 그 영상이죠, 사진이죠.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과 동일하게 사진을 찍기 때문에 이 가시광선에서 취득되는 것이 이제 우리 사진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가시광보다는 더 긴 파장의 영역이에요. 700에서 300, 3000 나노미터고요. 뭐 식생이라든지 암석, 토양 관측에 유용하다고 하고요. 이거보다 더 긴 열적외선 3000 나노미터에서 약 0.1cm까지는 요거 이제 열과 관련된 파장대라서 태양이 아니라 이제 지표, 지구의 지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취득을 할 수 있는 거죠. 열과 관련돼서. 이거보다 더 긴 게 이제 0.1cm에서 약 1m 정도까지의 파장을 마이크로파라고 하고요. 이 마이크로파 R이랑 5호도 이제 SAR을 이용한다고 했죠. SAR가 뭐 나중에 더 자세하겠지만 신더틱 어처 레이더, 뭐 합성 계구 레이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앞자를 따서 SAR라고 하고, 어쨌든 레이더 마이크로파를 사용하는 레이더 영상이 SAR입니다. 그래서 이 SAR는 긴 파장이기 때문에 이제 대기와 구름을 대부분 이제 잘 투과를 해요. 대기와 구름을 잘 투과해서 비가 오거나 뭐 밤이나 기상이 안 좋은 그런 때라도 데이터를 잘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파장대가 이제 마이크로파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원격 탐사에서 주로 활용이 되는 전자기파 분광 범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다음은 플랫폼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나왔듯이 플랫폼은 원격 탐사에서 센서를 탑재하는 모든 수단을 총칭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인공위성, 항공기, 뭐 헬기, 드론, 모바일 매핑 시스템, 줄여서 MMS라고 하는데, 그냥 그건 쉽게 자동차에다가 여러 센서를 부착해서 차량이 운행을 하면서 주변의 정보를 획득하는 그런 이동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밑에 요 그림이 모바일 매핑 시스템의 예시가 되겠죠. 여러분도 뭐 주변에 운전을 하다가 혹은 길을 가다가 요렇게 생긴 위에 뭐 약간 센서들을 막 여러 개 덕지덕지 붙여놓은 그런 차들을 많이는 아니지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차들이 보통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 이렇게 지도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에서 이런 차량을 많이 운행을 합니다. 그럼 이 차들이 도로를 다니면서 도로 주변의 어떤 사진을 계속 찍는 거죠. 여러분 지도 서비스 중에 로드뷰인가요? 로드뷰 같은 거 보면은 내가 진짜로 그 길을 자동차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도로의 양옆에 오른쪽과 왼쪽에 어떤 뭐 건물들이라든지 상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로드뷰를 통해서 미리 가보지 않은 길도 로드뷰로 가볼 수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바로 이런 모바일 매핑 시스템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격 탐사 기술을 이용을 한 거죠. 그 차량의 GPS, 근데 이 차량의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GPS 센서와 IMU 센서, 그리고 사진기,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거리를 알 수 있는 레이저 스캐너까지, 3차원 정보를 알 수 있는 레이저 스캐너까지 탑재를 해서 차량 주변의 데이터를 직접적인 접촉 없이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원격 탐사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크레인차도 그렇다고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CCTV 많죠. CCTV 어디에도 뭐 도로 골목길에도 많이 CCTV가 달려 있고, 뭐 차량 과속 카메라 장비도 있을 거고, 심지어 엘리베이터에도 CCTV가 있잖아요. 그런 CCTV도 뭐 그냥 사진을 촬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사진 촬영을 하는 기술도 원격 탐사 기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냈던 과제 있었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원격 탐사 기술 활용 사례를 한번 찾아보라고 했었는데, 대부분 이렇게 표현되나 어려운 것들,
어려운 것들을 많이 찾아온 것 같아요. 어렵다는 게 좀 실제로 이제 수업에서 배우는 위성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데이터를 접촉 없이 취득하는 걸 이제 원격 탐사라고 생각을 대부분 한 것 같은데 간단한 것들도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CCTV도 얘기했고 또 어떤 학생이 답변한 것 중에 좀 재밌었던 것이 네, 캡슐형 내시경이죠. 내시경 할 때 내시경 아주 작은 카메라를 달잖아요. 그래서 뱃속 몸속에 어떤 뭐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측을 하는 거죠. 원격으로. 네, 이런 것도 원격 탐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어, 잘 찾아준 학생이 있었는데 비접촉식 체온계, 바코드 스캐너, QR코드 인식, 스마트폰 잠금 해제, 그때 뭐 얼굴 인식하는 것과 혼용체 인식하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원격 탐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네, 아주 네, 잘 찾아줬고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뭐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제 위성이지만 위성정보학개론에서 배우는 원격 탐사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들 활용하고 있는 기술이 원격 탐사 기술이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요새 핫한 자율주행 차 요새 다 많이 들어봤죠? 그런 것도 이제 원격 탐사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차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찾아봤는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utonomous cars have eyes in all places at all times. Their 360 vision can exceed the relatively limited view of a driver checking his or her mirrors. This is because self-driving cars are fitted with numerous cameras, radars, and sensors. At the heart of the system is the car's stereo camera found at the front. Its two lenses, placed about 20 centimeters apart, are linked up to an onboard computer. With a driver's line of vision, the camera scans the road ahead for obstacles and calculates distances. The computer can recognize moving objects like a bike pulling out or a child running into the road. Cameras dotted around the vehicle scan the rest of the road. Others read traffic light signals or road signs. A variety of radars are used to sense close or distant objects. This gives the car a range of up to 200 meters, even at night. Smaller radars on the sides check around the vehicle for cyclists riding alongside, for example. The car is also fitted with sensors, like rain detectors, which control speed and brakes, and wind meters, which keep the car on the road in case of heavy gusts and gale. 네, 잘 보셨죠? 자율주행 차도 이런 원격 탐사 장비와 센서와가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었죠.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앞에 두 개 있는 그 광학 카메라, 사진기가 우리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앞에 있는 여러 뭐 차량들이라든지 사람, 뭐 신호 이런 체계들을 보고 우리 눈이 두 개라는 것은 두 개로 이 원근감이라고 하죠. 그 거리도 유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리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차량과 나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가까워지면은 뭐 속도를 줄인다든지 그런 기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이제 레이더 센서도 같이 달려 있다고 했죠.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내 차와 주변과의 어떤 거리를 잘 탐지를 할 수가 있고, 특히 레이더 센서의 장점은 밤에도 데이터를 취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날씨에 상관없이. 비가 많이 오거나,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은 사람의 눈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레이더 센서는 그런 게 잘 가능한 거죠. 비가 오든 아니면은 뭐 밤이라든. 그래서 뭐 날씨에 상관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게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뭐 지금은 아직은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려면 한참 많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본 시스템이라든지 원리는 이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원격 탐사 기술, 원격 탐사 센서와
시스템을 활용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여러 플랫폼 중에서도 이제 고도를 기준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봤던 거네요. 뭐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고, 뭐 정지 궤도 위성부터 뭐 저궤도 위성, 그리고 뭐 지상에서 아까 말한 모바일 매핑 시스템까지 다양한 플랫폼, 원격 탐사 플랫폼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원격 탐사 센서를 두 가지로 나눠 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여기는 수동형 센서와 능동형 센서로 되어 있는데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에너지원입니다. 에너지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수동형 센서와 능동형 센서로 나뉠 수가 있어요. 일단 왼쪽에 있는 그림은 수동형 원격 탐사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그림입니다. 원격 탐사 원리에 대한 수업은 지난 시간에 했었죠. 원리 설명할 때 제가 그림 하나 그렸었죠. 네. 그림 그릴 때 제가 제일 먼저 그린 게 뭐죠? 네, 태양이죠. 네, 태양 잘 그렸었죠. 태양, 여기도 이제 태양이 있네요. 수동형 원격 탐사는 이러한 태양 같은 것들이 있어요. 즉, 에너지원이 센서 스스로 에너지를 어떤 방출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 그게 바로 수동형 센서다. 이 수동형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패시브거든요. 수동형이라는 뜻은 그렇죠. 뭐 수동적인 사람, 능동적인 사람 얘기할 때 수동적인 사람은 좀 이렇게 뭐 남이 시켜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수동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 그대로 수동형 센서라는 것은 나 스스로 센서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원격 탐사 데이터를 취득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림에서도 태양 에너지가 원천이 돼서 우리가 관심 있는 지표면에 맞고 여기 반사된 에너지를 센서가 받아서 그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수동형 센서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능동형 센서, 능동형은 영어로 액티브한다, 능동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보통 그 사람 막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죠. 이 능동형 원격 탐사라는 것은 수동형과는 달리 에너지원이 자기 자신 센서 자신이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즉 센서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해서 내가 관심 있는 지표면 혹은 대상물에 맞고 튕겨져 나오는 혹은 반사되어 나오는 그 에너지량, 수신 전력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시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원격 탐사 정보를,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형 센서와 능동형 센서의 가장 큰 구분은 에너지원이 무엇이냐가 되겠죠. 그래서 수동형 센서에 대해서 먼저 그림을 설명을 봐볼게요. 왼쪽 그림이 수동형 센서에 대한 그림이겠죠. 태양이 그려져 있으니까 스스로 에너지원을 갖고 있지 않다. 그죠? 요 그림은 이제 태양 에너지가 에너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 이런 그 태양 에너지가 에너지원인 수동형 센서 같은 경우에는 태양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가 내가 관심이 있는 지구 대기가 관심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 기상이라든지 그런 위성이 되겠고, 지표라면 이거는 지구 관측 위성이 되겠죠.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곳에서 반사되어서 센서에 도달하는 전자기파를 관측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수동형 센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동형 센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할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좋긴 좋아요. 하지만 안 좋은 점이 있다면 뭐 시간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네, 밤에죠, 밤. 밤에는 태양이 없잖아요. 어둡잖아요. 즉 에너지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위성 수동용 센서로 데이터를 취득을 해도 아무것도 정보를 얻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나 핸드폰 카메라로 어두울 때 사진을 찍으면 플래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날씨, 비가 많이 오는 날씨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하늘에 껴있죠. 근데 이러한 수동용 센서, 뭐 가시광 센서를 예로 들면 가시광 파장대에서는 이 구름 같은 거를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땅, 지표면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구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정한 날이 아니면은 이런 광학 센서로 데이터를 취득했을 때 원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구름 때문에. 또 이러한 한계점들이 많이 있어요. 수동용 센서의 대표적인 어떤 예시로는 지금 얘기한 광학 센서라든지 기상 센서, 해양 위성 센서 등등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배웠던 대부분의 위성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센서들은 수동용 센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광학 카메라라든지 근적외선, 적외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수동용 센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능동형 센서인데요. 능동형 센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센서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되돌아온 신호를 관측해서 적합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의 센서가 능동형 센서입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쏘기 때문에 일단 시간, 밤에도 상관없죠. 에너지원이 태양이 아니기 때문에 밤에도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요. 날씨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아요. 아예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동형 센서에 비해서 능동형 센서에서는 날씨 영향이 더 적다. 특히 레이더 센서, 파장대가 긴 파장대의 마이크로파를 이용할 경우에 긴 파장대의 그 전자기 복사는 구름 같은 것도 이제 투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름 같은 것들을 잘 투과해서 내가 관심 있는 지표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레이더 센서,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했던 가 대표적인 고해상도 레이더 센서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라이다, 딱 능동형 센서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은 뭐 이것저것 헷갈리니까 레이더와 라이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라이다는 여기 영어가 있는데 라이트 디텍션 앤드 레인징 이 약자거든요. LIDAR. 그래서 이 앞자를 따라서 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라이트는 뭐죠? 그쵸, 빛이죠. 빛을 이용한 어떤 데이터를 취득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 라이다 데이터는 파장대가 긴 파장대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RGB와 NIR 그거와 유사한 파장대의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이 광학 센서와의 차이점은 뭐냐? 광학 센서와의 차이점은 얘는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거죠. 스스로 라이다 에너지, 그 파장대의 에너지를 쏴서 돌아오는 시그널을 받습니다. 돌아오는 시그널을 받는데 특히 시그널의 시간을 봐요. 즉 쏘고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봐요. 그 시간을 가지고 높이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 라이다입니다. 그래서 높이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일반 영상과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빛의 속도를 이용해서 빛의 속도와 그 개가 땅에 맞고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센서와 지상까지의 거리, 즉 높이 정보를 얻는 방식이 이 라이다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와 라이다가 대표적인 능동형 센서의 예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외에 나머지는 그냥 광학 센서, 그렇죠. 수동형 센서라고 기억을 하는 것이 좀 더 편하게 기억하는 방법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동형 센서, 수동 센서의 예시예요. 보면은 요 GY라든지 킥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우리가 눈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진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고해상도 사진, 하늘에서 위성에서 찍은 그런 것이 대부분 다 수동형 센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컴스 뭐였죠? 네, 뭐였죠? 천리안이었죠. 천리안 1호, 그쵸? 그 중에 이제 기상을 보여주는 센서로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의 구름량이라든지 구름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그러한 정보를 얻어내는 기상 센서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수동형 센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능동형 센서의 예시, 뭐 MBSat ASA라든지 ERS 요거는 다 2사. 나사는 알죠, 여러분? 나사는 많이 들었죠. 나사는 이제 미국에 관련된 이제 위성과 관련된 회사고, 이사는 유럽과 관련된 그 위성 에이전시예요. 유러피안 세틀라이트 에이전시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요 MBSat ASA라든지 ERS 모두 그 이사에서 운용했던 그런 능동형 센서입니다. 다 레이더 센서입니다. 둘 다 레이더 센서이고, 컴셋5는 이제 다목적 우리나라 아리랑 다목적 실용위성 5호죠. 얘도 이제 쏴라고 했었죠. 레이더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취득한다. 그래서 보면은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진들이랑 조금 다 다르게 생겼죠. 모두 다. 네. 특히 요거 컴셋 5 같은 경우에는 좀 색깔도 어둡고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이게 혹시 어느 지역인지 여러분 알겠어요? 어느 지역을 촬영한 걸까요? 네. 힌트는 여기 뭐가 있네요. 탑 같은 게. 네. 그 지역에서 찍은 겁니다. 한번 어디서 찍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뭐 광학 카메라로 이 지역을 찍으면 우리가 쉽게 이게 어디구나 알 수 있겠지만 이런 싸와 같이 마이크로파로 찍은 위성은 조금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거랑은 달라요. 하지만 뭐 싸 영상을 잘 분석하고 잘 공부하면 대충 알 수 있겠죠. 이게 어디서 찍은 거고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네, 거기까지가 이제 능동형 센서 오늘 수업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도 일주일에 2번씩 하다 보니까 한 번씩은 그냥 객관식 위주로 좀 간단하게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학생이 그 객관식 퀴즈 정답을 다 못 맞췄는데 이게 뭐 점수가 성적에 들어가느냐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이 점수 자체는 성적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거나 1번으로 다 찍고 뭐 2번으로 다 찍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점수가 성적에는 안 들어가지만 제가 여러분 정답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는 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누가 열심히 잘 풀고 있구나, 아니 누가 많이 틀리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퀴즈는 금방 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객관식 잘 풀어보세요. 뭐 시험 공부 미리 한다 생각하고 풀어보면 되고요. 과제는 퀴즈 4월 3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에도 이 데드라인 마감 기한은 이렇게 제가 하루 이틀 하루 정도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짧다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기간은 이렇게 마감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넘어도 과제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변경을 해 놓을게요. 이렇게 근데 시간 제약을 해 놓은 이유는
이렇게 해놔야 제가 그때 이 시간까지 답변한 여러분들 답안이라든지 의견을 보고 다음번 강의나 그 다음번 강의에 반영을 하기가 좀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 마감 기간을 만들어 놓은 건데 뭐 이거를 꼭 지킬 필요는 없어요. 뭐 본인이 과제에 좀 더 애정이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요. 또 하나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비대면 강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배운 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매 시간마다 40분 정도 되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게 안 많잖아요. 그죠? 앞부분 복습하는 부분 있고 또 뭐 이게 수업과 관련된 얘기 좀 빼고 하다 보면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배운 내용 대부분은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